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 예. 라는 좀 보면은 도정 기관에서의 성과로서 판단해달라. 이런 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의 큰 비전, 아까 말한 메가 이슈에 대한 비전은 예. 본래 국민들이 전에는 기본소득 시리즈로 알았거든요. 예. 아, 이게 새로운 사회에서는 저게 필수적이구나. 예. 여러 가지 가정은 필요하지만 예. 이런데 그게 지금 제일 공약이 아니다 하면서 이 시대 전환에 있어서 어떤 전환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좀 잘 안 하다요,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소득 이거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약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 지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게 가능하려면 더 근본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성장인 거죠. 그래서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공약을 그 기본소득으로 규정하지 마라. 기본 시리즈가 되려면 가능하려면 성장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니, 기본 시리즈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성장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그 기본 시리즈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 성장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 상황이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전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걸 넣은 거죠. 원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를 마음먹으면서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나왔고 이재명은 돌파형 대통령입니다가 나왔고 그래서 이 전환기에 어울리는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기후변화, 디지털 혁명 이런 전환인데 결과로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양극화거든요. 양극화.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시리즈가 필요하고 이 기본 시리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진단이죠. 대전환이라고 하는 상황 진단이죠. 조건에 대한 거죠.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거냐?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 이재명의 성장은 뭡니까? 그 성장론이 저는 아마 곧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제일 앞장 세운 거는 이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였죠. 네. 그 전환적 성장은 가령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이거는 이 전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특정인들에게 그러니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전환이에요.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죠.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의 영역.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회를 공평하게 전환해서 그 기회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보자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전혀 질적인 성장의 전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 이것은 굉장히 양적인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게 생산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인다 지금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지금 같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가지고는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질적 전환과 양적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질적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고 양적 전환을 성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상당히 입장이 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긍정적으로는 그 이재명의 실용주의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을 중시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노무현 문재인 때는 별로 안 나왔던 이 표현들인데 하여튼 그 시장 중시하는 부분들이 이 굉장히 중요시에 대해서 넣으면서 뭐 양도세 부과 유예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그동안 이 진보 정권에서 하지 않았던 방향이 아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 실용주의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정권이 진보 정권인가요?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 정권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냥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진보라면 뭐 저는 그건 뭐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기후 위기나 이런 데 대한 대응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 진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진보의 가치를 가져가는데 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뭐냐? 그게 실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공약을 내놨어요. 그걸 지키는 게 맞습니까? 이거 바꾸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실제로 이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성장에 기여할 수 없어요. 실제로 이게 주택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없으면 바꿔야죠. 그것이 진보적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죠.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지금보다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진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보는 이 경우에 실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거다.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대목에 있어서는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네. 시장 친화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 예를 들면 주택시장 같은 경우 그런 거였거든요. 규제 일변도가 진보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시장에서 적절하게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공급을 충분히 확대했어야 된다.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진보와 실용과 시장 친화적인 것,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 이것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체화되어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그린벨트에 대한 발언, 저는 상당히 좀 뭔가 획기적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린벨트를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일단 용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린벨트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럴 때 쓰려고 그동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요. 네. 그린벨트 정책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거는 환경론자들이나 진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뭐 군사독재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됐던 어쨌든 썩 괜찮은, 특히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괜찮은 환경 정책인데 이걸 전면 부정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중에 훼손된 곳이 많아서 그린벨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비닐하우스가 있고 예. 뭐 공터로 남아 있고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용지로 쓰겠다. 너무나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진보적인 그 흐름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을 깎아서 쓴다는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극히 이재명다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실용주의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명박이 떠올라지요. 이명박이 상당히 실용주의자로서 기대를 했어요,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도.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실용주의가 아니었죠. 거꾸로 가가지고 쏘았다 이래 되는데 실용주의가 상당히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렇다고 해서 실용주의가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서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다 이건 동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건 아니고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 거죠. 미래지향적이냐 주권자 중심이냐. 근데 그것도 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거냐?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실용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것은 아니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후보들은 해봐야 알거든요, 전부 다. 근데 본인은 해봤다는 거잖아. 이재명은 도의사 시절 성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네. 하는 슬로건을 저희가 캠프에서 처음 이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우리 캠페인 슬로건으로서. 지금 뭐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이제 새로운 슬로건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왔죠?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게 나왔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를 저는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요. 저는 이게 이재명 다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을 이 시대 상황에서 호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래? 능력을 보여줘봐. 실적으로 말해. 성과를 내놔.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호명돼서 나온 거죠. 아무리 무슨 경기지사 조금 잘했다고 성남시장 좀 잘했다고 대통령 후보로 호명을 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국민들이 호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를 주겠습니까? 이 시대 상황에 가장 유용한 툴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이건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아. 아니 저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간다. 그다음에 제대로는 공정하게 그러니까. 정의롭게 제대로 해보자. 나를 위해는 근래 이제 그 흐름이 그렇죠. 특히 자기 2030의 흐름이 5060만 가도 사실은 여전히 공동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이 나를 위해는 지금 사회심리학자들한테 제가 좀 들어봤더니 젊은 세대는 맞고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 사회 이 정서를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위해. 내 부모, 내 친구, 내 이웃, 뭐 내 새끼들, 자식.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더 강조해 보려고 이런 슬로건이 나왔을 겁니다. 그 저도 생각할 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부상이 됐습니다. 물론 뭐 어제 KSY 조사에서는 좀 다시 한 자리 9점 몇 프로로 떨어진 것도 보였지만 그러면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수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흐름이 아주 강건하게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망 못 하겠습니다. 우선 그 두 분이 아주 가깝대요. 그 속내를 좀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가깝대요.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같은 뭐 학연에다가 사적인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니까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무섭고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좀 섣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른바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사 효과였잖아요.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발광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임계치가 분명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이상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하고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서 안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저희 후보하고 1대1로 붙이면 저쪽에 단일화 한다는 걸 전제로 1대1로 붙이면 안철수 후보 쪽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저희는 단일화를 하든 어떻든 저희들이 일궈내야 할 혹은 도달해야 될 절대치를 어떤 방법으로 올라갈 거냐 이게 저희들의 과제이지 저쪽에 단일화니 뭐 아니니 하는 거는 호사가들이나 이른바 이런 쪽을 분석해서 혹은 보도해서 생업으로 삼는 업으로 삼는 분들이 할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 진영 선대위 쪽에서는 그거는 독립 변수로 놓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그렇죠. 관심은 네, 민주당은 그렇죠. 그런데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단일화 여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화 압력은 네.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죠. 안철수 쪽으로든 국힘이든. 네. 국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든 압력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예를 들면 요즘 뭐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일화 방식을 놓고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단일화 안 하면 둘 다 죽는데 단일화 안 하면 둘 다 죽게 생기면 누군가가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거 전망하는 건 상당히 좀 섣부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어제도 그랬지 않나요? 투표 날까지 단일화는 없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되라면 그거는 자기들 각오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죠. 바뀌면 뭐 당연하죠. 그건 뭐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단일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후보 리스크도 지금 여전히 지금 남아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계속 이제 열리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열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대나부영 제보자도 또 사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대장동이나 변호사 대나복 제보자 이런 것들은 우선 사실에 기초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이재명은 알면 알수록 지지하고 모르면 욕한다. 윤석열 후보는 모르면 지지하고 알면 욕한다. 그게 요즘 아주 많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저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략본부장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 했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정확하게 알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릴 것이냐. 대나부옥 제보자라고 했는데 대나부옥 제보자가 아니죠. 그 이모 씨가. 대나부옥 조작자죠. 자기 발언으로 자기가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제보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제보자입니까? 어떤 대납했다고 할 만한 사안을 가지고 제보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연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이요. 대장동은 정말 부동산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말만 연결시켜도 무조건 국민들이 비호감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부동산 비리 이 말이. 그런데 대장동은 계속 이재명 후보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요. 지자체장으로 그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 했으면 최대한 선방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5천 몇백억 가지 통째로 다 민간에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공적 수는 뭐 최고였다 그러대요. 그럼요. 모든 지금 지자체장들이 한 공적 한수를 다 합해도 그 한 건으로 한 공적 한수보다 거기다가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짜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뒷거래가 있거나.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엉터리 돈다발 나오는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의 비리는 무엇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레임을 갖다 씌운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야 거기 그 이른바 그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문제가 있었잖아. 아니 그런 일이 없는 지자체나 정부가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됩니까? 제가요 그냥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전략본부장 하고 있으면서도 웬만하면 이제 후보께 전화를 드려서 상의하고 이런 걸 안 했어요. 가능하면. 왜냐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그 유동규 본부장 문제를 물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수상하다. 그랬더니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잘하든 잘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검찰 특수부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잘 끝나든 잘못 끝나든 어떻게 끝나든 무조건 이 사안은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 아무 일 없을 거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관리자로서 책임은 있는 거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 거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 대장동 이 건은 저희가 그래서 대장동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성격을 보면 화천대유 게이트거든요. 거기서 돈을 만든 사람들, 돈을 번 사람들, 돈을 거래한 사람들, 뒷돈을 댄 사람들 다 화천대유하고 연관돼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계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제발 누가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있으면 말씀들 해보시라니까요. 없잖아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잖아요.